한국의 극우파 그리고 한국 뉴라이트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고려대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연구한 내용, 그래서 석사 논문은 김옥균하고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관련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리고 박사 과정 때는 바로 일제 강점기의 35년 역사, 그 안에서 특히 일본 쪽에서 한국을 어떻게 지배를 했는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 쪽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또 어디를 많이 왜곡하고 있구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 전공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무래도 정치 외교 전공이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요새는 연구하면서 또 특히 그 18년 이후는 독도 문제를 쭉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그 연구적인 기초는 바로 일제 강점기 그 앞에 있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그 과정,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제 연구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사수정주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수정이라는 말은요, 좋은 말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정해져 있는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한다라는 말이 역사수정주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역사수정주의자다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거는 역사의 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든가 600만 명을 유대인을 학살을 했는데 그건 그냥 60만 명 정도밖에 죽이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쪽의 역사 수정주의의 시작은 원래는 역사 수정주의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거의 인정하는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본 안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시작됐습니다. 1993년 그 일본 자민당의 고노 관방 장관이 고노 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간제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죠. 일본 극우 쪽에서 위안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성노예라든가 일본이 간제적으로 위안부로 삼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자들도 꽤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는요. 그래서 논리 그리고 언론 그리고 또 연구에서의 대립이 시작되었죠. 여기에 또 일본은 1995년 8월이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지 50주년이 되는 95년 8월 15일 당시의 총리였던 무라야마 토미이치 씨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라야마 씨는 일본 사회당 출신인데 당시 자민당하고 사회당이 연정을 만들어 가면서 자민당이 소수였기 때문에 사회당보다는 컸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사회당을 끌어들여야만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사회당 쪽에서 그러면 우리 대표 무라야마 씨를 총리로 해주지 않겠냐라고 하여서 합의가 되어서 무라야마 씨가 사회당 출신인데 사회당, 자민당, 연정 전부의 총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고노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기본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과를 합니다. 세계 앞에서요. 그리고 또 식민지 지배,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또 세계 앞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또 식민지화로 고통을 줬다라는 내용의 사죄문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극우는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는 특히 일본 극우라고 하면 자민당 내에 있는 것입니다. 자민당 전체가 극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는 중도파도 있지만 상당히 극우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총리가 된 다카이치는 극우이고요. 앞에 총리였던 이시바는 중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민당 안에는 크게 두 개의 계파가 있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민당 내에 그런 극우들은 역사검토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면서 일본의 과거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전쟁은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한 해방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침략 전쟁을 했다. 이게 기본적인 세계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는 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당시 백인들이 아시아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백인 지배를 백인들을 쫓아내고 아시아인의 지배로 돌려준 그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일본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해방 전쟁이었다. 이러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이런 거예요. 일본 백인 지배였다는 것 사실이니까 그 백인 지배에서 먼저 원래 국가의 자치로 돌립니다. 일본군이 그렇게 해요. 처음은. 근데 몇 년 지나면 일본군의 지배로 다시 지배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먼저 백인들의 지배 이거 무너뜨리고 원래 나라의 지배로 돌려주고 그러나 그 다음 일본 지배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을 일본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마지막 끝 부분을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역사 수존주의 거짓말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면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 지배로 안 갔던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먼저 일본이 패망해 버렸어.
그 대표적인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지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자치로 돌려줬어요. 그 다음 일본 지배가 들어가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45년이 돼가지고 일본 지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일본 극우가 인도네시아의 사례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보통 모르는 분들은 아 그렇게 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만주 그 사태죠. 만주는 원래 그 촌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중국 지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일본이 만주 사변으로 이제 일단 촌나라는 백인 지배는 받지 않았지만 일단 부패되어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일본이 일단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은 푸이라는 촌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하여서 새로운 촌나라 지배로 만주국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당신들의 자치정부다 라고 한 거죠. 그렇게 몇 년 하여서 그 다음에 푸이하고 일왕 히로히토를 만나게 하여서 푸이가 일본 히로히토 일왕을 완전히 수용해가지고 각지에 일본의 신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일본 지배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일본 극우 세력은 사실상 93년, 95년에 고노 담화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거 계속 일본 사람들의 산식이 된다면 일본 극우 세력은 일본 안에서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다.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죠. 97년 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일본 회의 이런 것을 계속 찬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우파들은 주장합니다.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은 좌파들의 자학사관으로 오염되었다.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파의 특징,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학사관, 그러니까 보통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일본의 과거를 반성한다. 그거는 자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 자학하고 있는가? 그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거는 좌파다. 공산주의자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빨갱이라든가 이거 일본에서 많이 한 것입니다. 사실 좌파들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일본의 과거를 일본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게 반성을 했지만 절대 좌파는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일본에 있었을 때는 자민당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와서 완전히 반자민당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도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행위는 자학사관이고 좌파들의 사고방식이고 역사적 사실 추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 논리로 전환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국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제 유입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요. 많이 유입돼요. 자, 이러한 상황을 부추긴 것은 91년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을 이산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믿고 있었던 세계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유물사관의 모델이 소련이었기 때문이죠. 소련이 사회주의로서 이게 발전이 되면 공산주의 세계가 온다. 이게 공산주의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소련이 발전돼 가지고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만들어진다 믿고 있었죠.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도대가 되어 있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모두 붕괴된 그러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일본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일본 사례가 조금 나와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안에 또 사회주의자들이 반성하여서 나 잘못됐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전향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됐다. 내 논리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부정 쭉 부정해서 돌아봤더니 나 우파가 되어 있네. 그런 식으로 좌파에서 우파 쪽으로 가버렸어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네오콘이라고 있잖아요. 네오콘도 원래 좌파이거든요. 그런데 전환하고 했더니 네오 콘서버티브, 새로운 우파, 네, 보수주의자가 된 거예요. 사실 이곳의 한국판이 뉴라이트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후지오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일본 공산당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역시 전향해가지고 자신의 사회주의 신념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또 그때까지의 보수주의도 아니다. 새로운 자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역사관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사관라고 하여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뉴라이트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쪽의 인사들은 자유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도 자유라는 말을 연설 속에 50번 썼다라든가 그런 것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기자들은 자유라는 말을 이번에는 몇 번 썼나? 그것을 계속 셌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좌파에서 전향되어서 우파가 됐다. 그때 상징적인 말이 자유였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대표적인 그러한 학자, 당시에 그러한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을 만든 기본적인 대표자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18년 이후 일본에서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해서 새연모라고 한때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 아베 신조가 편을 들어가지고 일본 안에서요, 일본의 과거는 잘못된 것이 없었다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합류됐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은 아베의 가문이 대단히 유명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아베 신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베의 가문은 조슈본 출신의 가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부터 쭉 내려오는 일본의 극우 중의 극우, 또 일본의 천치라는 것을 근대부터 만들어 오고 있는 그러한 가문은 조슈, 현재 야마구치현, 거기에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베만큼 좋은 혈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천치가로서는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외할아버지도 키시노부스케, 만주국으로 만든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베가 실력이 없었지만 아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본 극우들은요. 현재로 말하자면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고이즈미의 아들이죠. 고이즈미 신지로는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5명 자민당 그 전제 선거에 나가서 TV에 나가서 그 토론했어요. 토론하면 할수록 일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이즈미가 절대 일본 총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을 만신시킬 것이다. 바보 그대로예요. 진짜. 이것은 뭐 제가 여기에서 말해도 큰 문제 없어요. 일본 안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이즈미 인기가 좋았지만 마지막은 다카이치가 된 거예요. 다카이치는 극우이지만 머리는 좋아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위에 가면 더 곤란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가 80%까지 지지율이 있다라는 것도 이유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왜 이렇게 높은가 극우인데 그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아베의 또 후계자라고 다카이치는 말하고 있죠. 자, 일본 역사 수존주의 대표적인 주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일본은 해방 전쟁을 했다. 백인 지배에서 세계, 아시아를 해방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식민지를 발전시켰다. 식민지에 고통을 주지 않았다. 네, 식민지 군대화론,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게 뉴라이트의 그 완전히 들어간 것이 식민지 군대화론입니다. 일본은 식민지를 지배를 했지만 근대화 시켜주었다 이거예요. 네. 이러한 반론을 해가지고 1953년인가 4년에 크보타라는 사람이 당시 한일 회담의 대표였는데 같은 발언을 했어. 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다. 거기에 당시 이스만 정권은 분노를 하면서 한일 회담을 취소해가지고 4년 5년 한일 회담이 중단이 된 그러한 사태가 왔죠. 근데 그것을 또 한문적으로 이제 일본 극우하고 뉴라이트가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기타 그러한 내용의 하부크조로서 코노타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것을 손노예가 아니었고 그냥 성노동자였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아니에요. 저도 위안부 문제 연구자이고요. 제가 만든 위안부 문제의 책이 일본에서 되게 잘 팔려요. 예,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도 전식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그거는 일본의 옛날의 문서잖아요. 그것을 현대판 일본어로 바꿔서 출판했더니 굉장히 잘 팔려요. 예, 잘 읽히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일본말을 잘 읽을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낸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가감히 그것을 현대 일본어로 냈더니 잘 팔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간제노동 문제도 그때쯤부터 일본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제 동원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의사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고 고용 시기에도 일본인과 대등한 처우를 받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남도 사도관상 요새는요. 세계유산 등록이나 재판 문제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간제징용 문제에 연결되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일본은 법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논리에서도 만들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법적 문제하고 역사적인 주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외교부의 행동도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게 일본 찬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가 되어 있어. 역사적인 논리도 법적인 논리도 행동도 모두 왜곡된 논리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외교부 따라, 외교부 따라 그리고 역사적인 논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타 행동이 따로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죠, 제가. 연도 문제. 독도는 일본 연도라고 주장하죠.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독도 의무자이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을 추구하고 다카이치가 이거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일본 총리 중에서도 이시바는 아니었어요. 이시바는 이 독도 문제만큼은 그래도 독도는 일본 연도라고 말하지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카이치는 이거 다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것도요. 이것도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추격하면 언젠가는 한국하고도 부딪힌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좋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카이치는 싱글을 웃는 거 정말 잘해요. 엄청나게 웃고 있어.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이틀 전에 독도 상공을 비행기가 우리 공금 비행기가 지나갔잖아요. 블랙 이글이 그것이 오키나와 일본의 기지에서 급유하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왜? 독도 상공 일본 하늘인데 거기 지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이틀 전에 이거 자위대의 모든 결정 총리의 재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그런 거 했다라는 거 전혀 말하지도 않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상이 무섭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 계속. 지금도 기자회견 할 때 계속 웃어. 뭐 말하고 웃고 뭐 말하고 웃고. 근데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G20에서 중국 측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웃어. 그렇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속아 넘어갔어.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여자도 아니고 그냥 몸집이 작은 여성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이제 일본의 극우하고 일본의 자유주의 사관이 합류를 합니다. 일본 극우는요,
생존 전략으로 반공하고 친미를 간주했습니다. 원래 일본 극우는 45년에 패전하여서 끝났습니다. 그때 한번 끝났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들은 그 전범이 돼가지고 형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그래도 당시 6.25가 시작됐잖아요. 5년 후에는 그 6.25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친미를 맹세한 사람들은 살리자, 이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미였잖아요. 완전한 반미국이었어요, 일본 극우들은. 그런데 친미로 전향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나 그러한 키시노부스케나 이런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A급 전범에서 부러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일본을 다시 미국 아래에 있으면서 미국의 말을 쭉 들으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의 전략은 친미 그리고 냉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반공,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내세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 극우는 새로운 자신들의 살길을 이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일본 극우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반공이 끝난다, 잘못하면. 그렇죠? 세계적으로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다 지금 사라지고 있다. 지금 나 공산주의 그만둔다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비상에 걸렸어. 그 반공하고 싶은데 공산주의자 없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죠. 족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족이 있어야 우리의 존재 가치도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극우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 빠르게이들이 필요해. 반대하는 상대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볼 때 아직 중국하고 북한이 있다. 동북아에는 공산주의가 남았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도 78년에 튼샤오핀의 개방 정책으로 완전한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여서 완전히 자본주의를 경제적으로는 도입했기 때문에 이거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지금 중국을 권위주의로 분류하고 있고 소련이 붕괴되어서 역시 권위주의, 공산주의, 소련은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에서는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북한도 물론 북한식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시장 경제는 굉장히 많이 도입됐어요. 예, 그거 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배급 경제,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은 배급이거든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것인데 고집을 해요. 공산주의 남아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국 뉴라이트가 이제 일본 극우는 필요로 했습니다. 일본만이면 안 된다. 옆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 극우하고 한국 뉴라이트의 만남입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그렇고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쭉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거죠. 대표적인 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한국 뉴라이트에 대한 일본 극우는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을 2006년 어떤 책에 일본 극우들이 모여서 위원하면서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 거 보통 남기지 않는데 극우들이 있는 책이라고 해서 조금 안심해서 넘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읽지 않는 그냥 극우들의 책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읽는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 이 책입니다. 한국 북한의 거짓을 간파한다. 일본 말로 되어 있지만요. 한국 북한의 우소오 미야불 거짓을 간파한다라는 것인데 그 속에 37쪽 38쪽인데요. 뉴라이트 육성 계획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 극우의 대표 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쿠라이 요시코 씨. 일본 시민단체 대표이지만 사실상 일본 자민당 극우의 제야 쪽에서의 지도자예요. 다카이치의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에요. 다카이치하고 함께 지금 다카이치가 촌님한테 이전에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하고. 일본은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 정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야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일본 정부가 된다 하더라도 정부 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8정권 보세요. 1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잘못하면 1년 이내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본 정부에게 돈을 주거나 그러한 일본 정부에게 조언을 하고 계획서를 내고 자신들을 만든 계획대로 일본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는 제야 극우단체입니다. 이게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은 5년간이나 정권이 가기 때문에 정권 속에 들어가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우의 시작기도요. 훈령회라든가 그런 것을 일본 사람들은 1900년대 초천대 만들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지원하고 또 한국 안에서는 이르지네 아세요? 네, 이르지네를 만들었어요. 네, 다 지원해가면서 그렇게 하여서 한국을 장악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지원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원으로 이완용이라든가 손병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손병준이 되게 나쁜 놈이고요. 이완용도 나빴지만 저는 손병준도 엄청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완용이 나쁘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손병준은 조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완용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엄청나게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 사람이 이르지네를 조직했고 또 1909년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총리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아내요. 한국을 일본에 넘겨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나에게 1억 엔을 달라. 1억 엔.
단시 1억 엔이라고 하면 아마 뭐 2.0배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요. 2.5억 엔이에요. 그러면 2조 원이에요. 그것을 요구했어요. 일본 그거 갑자기 줄 수는 없다. 그래도 뭐 분할을 해서 줬대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됐잖아요. 내가 한 대로 이제 그 한국이 조선이 돼가지고 일본 것이 됐잖아. 그러니까 땅을 달라. 그래서 일본에서 그 송병준이라는 그 사람에게 560만 평의 홋카이도 땅을 줬어요. 560만 평. 네. 그리고 송병준은 일본에서 엄청난 면사가 돼가지고 그 보통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았어요. 그 사람이 1925년에 죽었지만 일왕이 나서서 애도를 합니다. 그런 일본인이 없거든요. 이게 한국의 친일파들의 목표예요. 송병준처럼 돼가지고 보통 일본인들보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죽을 때는 일왕이 애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한국의 친일파들의 꿈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일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자민당이라든가 이러한 가까이로 활용하는 친일 한국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방 밀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한국 밀청하고 대단히 사이가 좋은 사쿠라이 요시코가 한국의 보스라든가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한국은요. 네, 노무현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일본 극우의 생각은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 왜? 한국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서 남북 통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일본 극우는 북한은 쭉 촉이어야 한다. 그런데 촉이 사라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한나라당을 지원하면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한나라당도 결국은 남북 평화 통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똑같다.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면 되느냐? 이 사람이 사쿠라이 요시코예요. 몇 살로 보여요? 60 정도로 보이죠? 이거는 몇 년 전의 사진이지만 지금은 77 정도예요. 예. 근데 이거는 73 정도 대 얼굴이에요. 네, 다카이치하고 굉장히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일본은 그 여성이 나타나면 조금 강해. 왜? 일본의 시작이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이것은 뭐 신화이지만 아마테라스, 김건희가 좋아하는 아마테라스, 곤지법사가 제사 지내고 있는 아마테라스는 여신입니다. 일본의 시조신. 왜 그 시조신이 갑자기 김건희나 거기 곤진법사가 그렇게 재단까지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는가?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일본 신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요새 연구를 했더니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조금 이해가 됐어. 아마도 그 사람들이 아마테라스를 한국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마테라스가 그 하늘에서 니니기라는 그러한 손자
가족이 있었어, 하늘에. 네, 당군 신화하고 비슷해.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 니니기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요, 지상에. 그때 니니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말합니다. 여기는 한국이 보이는 좋은 땅이다. 그게 규슈 구마모토의 다카치호 산인데요. 거기서 한국이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이 안 보여. 그런데 한국이 보이는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내려왔다. 이거 일본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신화를 남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민족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테라스는 한국계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좋아하겠구나, 권진법사도 좋아하겠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여성들이 나가서 싸워요. 이겨. 그러니까 요새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었을 때 처음 여성 총리예요. 일본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난리가 났어. 아마테라스의 제일입니다. 그때 신라하고 싸운 그 일본 여자 장군이 있었어. 그 장군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런 것도 다카이치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보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사람도 여성인데 일본 극우의 제야의 대표예요. 여러 가지 극우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힘이 세요. 그런 여성의 나라 일본. 그런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뭐냐? 그러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던 사람들이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우파로 전향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좌파였기 때문에 다시 좌파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래 좌파였기 때문에 노무현 쪽에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바로 상대 한국 쪽의 좌파들의 내부까지 알 수가 있다. 이거 대단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알았다. 합의가 됩니다. 앞으로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거기에는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2006년이에요. 그래서 2007년 이명박 때에 이명박 후보를 돕겠다고 뉴라이트 사람들이 태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그 이후 뉴라이트는 한국의 보수 정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흑절이라든가 이런 거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앞에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거 뉴라이트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폐후에 일본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뉴라이트들의 논리 즉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이 논리 자체가 일본 논리입니다. 한국의 논리는 일본의 일제강점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결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뉴라이트들은 일본 쪽의 법적 논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요, 먼저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졌는데 그 제2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이게 한국 병합조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22일이요.
29일은 그게 실행된 국치일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 날에 한일 평합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간제적으로요. 근데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사이에 맺어진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처음은 이미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무효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일본 쪽에서 이미라는 말을 넣어달라라고 당시 박정희 정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는 already죠. 실제 전식 문서는 영문입니다. 일본문이나 한글문이면 해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영문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영문이 건식 문서가 되어 있지만 already, null and void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null and void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already가 앞에 있어도 null and void라는 말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하여서 일본 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already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라는 것은 결국은 45년까지는 합법이었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서 한일 평합조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일본이 그것을 현재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처음부터 일제 간접 자체가 무효다. 이게 한국의 법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간제징용 문제를 재판하면 피해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재판하면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개념도 역시 한국하고 일본은 이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 차이를 갖다가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뭔가 일본이 그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일제 간접기가 한국은 불법이라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일본은 한국 쪽에서 일제 간접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 당시 박정희 정권 때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허용했다라는 것은요, 일본 주장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본도 완벽하게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일제 간접기는 불법입니다. 그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1943년 카이로 회담입니다. 잔제스,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은 잔제스죠. 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가지고 일본이 패전된 다음에 국제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한국특별조항이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특별조항 이렇게요. 삼국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게 그 한국의 특별조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한국 특별조항의 후반부만 한국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를 결정한다.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
이게 45년 해방 때 이후에 그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 찬탁이냐 반탁이냐, 그러한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부터 현재까지만 해도 한국민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후반부입니다. 그 독립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게 언제냐 라는 것으로 45년 이후 한국 내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이스마하고 기타, 김구, 여운형 여러 사람들의 대립 현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후반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야 돼. 앞에 삼국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노예 상태였다. 한국 국민들이. 당시도 지금도 어떤 민족을 노예 상태로 만들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65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43년 국제법이 된 카이로 선언의 입장에서 중국 그리고 미국, 영국의 대표가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이 나왔는가? 당시 한국 내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매년 보고서를 본부에 올렸는데 영국이나 미국 쪽의 교회에서는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노예다, 같은 일본 사람이라고 그런 취급을 전혀 받고 있지 않고 법적으로도 다르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 자, 이것을 포츠담 선언의 제 8조가 흡수합니다.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의 말들은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이게 포츠담 선언 제 8조에 카이로 선언 전체가 흡수됩니다. 이것을 일본에게 제시를 한 거죠. 일본이 이것을 수용하여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포츠담 선언이 기초가 된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돼가지고 소련이 일본에게 잠정하여서 이제 포츠담 선언 수락했잖아요. 일본 히로히토가. 그렇게 하여서 15일 이러한 히로히토는 무조건 항복을 일본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8월 15일 광복절이 되었는데, 9월 2일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 정권이 항복문서에 서명합니다. 항복문서는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포츠담 선언이라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서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문서라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국제법적인 내용으로 일제강점기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이 국제법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일본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일제강점기가 합법이었다, 이 말을 일본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은 카이로 선언을 잘 알고 있는지 약간 의심스러워요. 네. 혹은 마지막에 그냥 타협하자라고 해버렸는지. 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불법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시게미츠 마모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타났을 때 미즈리호, 미국 조남 미즈리호 위에서 이게 서명식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치르치르 그러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쪽 다리 위족이었습니다. 언제 이쪽 다리를 잃었을까요? 잘하시네. 다 이것은 뭐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윤봉기를 비롯하여 한국 독립운동, 독립 투사들이 일본을 폐만시킨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한복문서에 소명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또 김문수 씨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일제 간정기 한국 사람은 일본 극적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조선총독부라든가 조선군, 그때 막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한국인을 소요예비군으로 간주합니다. 소요예비군이라는 것은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국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 조선이라든가 대한제국의 호족은 호족장이었는데 이것을 민족법으로 1909년에 바꿉니다. 대한제국이 그것을 즉 소요 일제 간정기에 들어가도, 그리고 한국인은 일본 호족을 갖지 못했습니다. 즉 조선 호족. 그리고 1922년 일제는 다시 조선 호족령을 제정해가지고 끝까지 한국 사람은 조선 호족으로 관리를 합니다. 일본 호족 주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적인 눈에서 보면 호족이라는 것은 극적의 기조입니다.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에는 정확하게 없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요. 간단하게 요새 제 논문으로 더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 한국을 평합하여서 이제 일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대한제국의 국호를 변경하여서 조선으로 한다. 이 말을 합니다. 대한제국의 국호, 나라의 이름입니다.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제국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죠. 이 뜻은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까지 존재했습니다. 일제는 어디에도 대한제국이나 조선을 완벽하게 소멸시킨다라는 말 한 쪽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러한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말로만 대한제국은 소멸되었다라고 세계에 선전만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서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이 되었다라는 법적 문서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 평합조약을 봐도 우수한 한국 사람이 있으면 표창하겠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일본의 국적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 극적법을 조선인에게, 한국인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으로 조선인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완벽한 일본 극적을 주어버리면 그 다음 조선 사람들은 이제 완벽한 일본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 특히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이것을 일본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일본 극적을 주면, 그리고 일본 극적법을 적용시키면, 일본 극적법에는 나와 있어요. 일본 극적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게 다른 나라의 극적도 취득 가능하다.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본 극적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선호족에 묶어놓고 사실상 조선이라는 나라를 남겨놓고 조선인이라는 사람들을 피지배 민족으로 일본이 통치한 것뿐입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이 제한되었고, 그래도 일본은 대한제국의 환실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환족이 아니라 완족으로 간둔시켰지만 그 완족들은 그러니까 순종의 그 세 번째가 고종의 세 번째죠. 순종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친왕, 세 번째가 연친왕. 이 연친왕이 즉 그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이라기보다 그냥 왕위 계승자로 쭉 있었잖아요. 사실 왕이 됐죠. 그런 거죠. 우친왕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제가 철저하게 폐제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 두 번째 우친왕의 후손들이 꽤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남아 있었고,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 극적으로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여권을 갖고 여행한 거 아니냐? 해외여행 갈 때. 그런 사람들은 100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에 대한제국 시대에도 1905년 이후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했잖아요. 네. 아직 대한제국이었지만 울산의학으로 대한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때도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일본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배한 민족이면 국적이 달라도, 그때는 아직 대한제국 국적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국적이 달라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면 여권 줬어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일본 국적자였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은 행정적으로는 법적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치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적자다. 편의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그렇게 이야기했고, 대표적인 것은 성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그때 달렸을 때 여기에 일장기를 다루게 합니다. 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통화일보라든가 조선중앙일보가 그 신문 지상에서 말소시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 신문사가 한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전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조선인이에요.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 그 송기정이 일본 일창기를 달리고 있는 거냐,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거 요새 제 논문에 다 나가가지고 그 전식 논문으로 1급 학계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인데, 45년 일본은 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안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은 조선 사람이니까 한반도로 돌아가라,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 일본 극적자였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일본 극적자가 나라의 명령으로 자신들의 극적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가 명령해가지고 한국 극적 버려라,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행정적으로 그냥 한반도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처음부터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일본 극적을 편의상 뭔가 이용하고 싶을 때는 일본 극적자다 라고 말하면서 법적으로는 절대 그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 줘야 하는 권리를 주지 않았죠. 성모권 주지 않았고 비성모권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진변도 못했어요. 진병, 전쟁터로 가는 거, 이 권리 혹은 위문,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곤란한 일제에는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죠. 일본 국민이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 전쟁터에 나가라, 그거 하면 되는데 못됐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었어요. 강제 징용도 못됐어요. 그러니까 징용법을 39년에 일본은 이제 내놨는데 금방 징용 못돼. 그래서 처음은 모집이라고 해서 사실상 간제인데 모집이라고 해. 그 다음 관 아르손라고 해가지고 조선 전독부에 부탁해가지고 할당하는 거예요. 당신의 읍에서는 여러 명 보내라 라든가, 이게 관 아르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냥 무조건 나와라 라는 징용을 실시한 것은 44년 9월입니다. 훈련시키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지만 문제 없겠구나 라고 할 때까지 훈련시키면서 처음부터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본 극적자가 아니었다라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5년도에 일본은 한국 쪽의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50% 이상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제의 신민, 이것도 없었어요. 당신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신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신민의 자격이 뭐냐? 이게 또 최근에 일본 안에서 국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신민이라는 게 뭐냐? 일제강점기에 그 자격이 어떤 것이었는가? 사실 이게 아베 신조가 살아있을 때 아베 정부에게 일본의 야당 쪽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베 정권이 상세하게 조사를 하면서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신민이라는 그 조건은 일본 극적법이 결정했다. 그런데 일본 극적법을 한국 사람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일왕의 시민이다라고 하지만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지배 민족,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기타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머리 아프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다. 다시 일제강점기는 좋은 시절이었다. 좋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었을 거예요. 뭔가 진일파가 되면 엄청나게 좋은 게 있었죠. 손변준처럼. 네. 그러나 기본은 아니었어요. 네. 자, 이게 신년 수타르도 하지 않았다. 이게 말하잖아요. 뉴라이트가. 얘도 연구를 하면요, 37년부터 45년까지는 완벽한 수달이었어요. 이것은요, 뉴라이트 학자도 인정해요. 그런데 뉴라이트 학자 중 대단히 이러한 부분에서 유명한 김낙연이라는 현재 한국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임명으로 뉴라이트 인사가 들어갔죠. 네, 이 사람도 일제강점기에 쌀의 수출은 그냥 수출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한 줄 37년부터 45년까지는 수달이라고 하면 수달이었다. 한 줄만 썼어. 인정했어요. 그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37년부터 45년 이거 길어요. 8년이나 있어요. 일제가 망하지 않으면 쭉 수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줄로 맞추는 게 문제가 있죠. 자, 콘출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콘출이라고 하죠. 그런데 콘출이 아니었고 수출이었다. 당신은 이출이라고 했어요. 수출은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 당신은 같은 나라였으니까 이출이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대가를 받고 그냥 쌀을 넘겨주었다. 이게 뉴라이트의 논리예요. 이용훈의 또 논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콘출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콘출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료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혹은 조선 총독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 가격은 실제로 바르면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보다 몇 배나. 그러나 콘출이라는 것은 호르값으로 넘기는 것으로 말합니다. 호르값으로 넘기기 때문에 농가들은 농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일본에서도 콘출이 있었어요. 일본은 어디에 콘출을 했냐? 전쟁터에 쌀을 보냈어요. 그것도 콘출이라고 했어. 그런데 한국은 일본에 보냈고, 일본은 전쟁터에 보냈어.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굶어 죽은 사람이 일본에서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고, 왜냐하면 콘출을 할 때도 일본은 쌀 몇 그램까지는 이게 1인당, 그러니까 영양을 완전히 계산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은 다 남겨놓고 콘출을 시켰어요. 그러나 한국은 37년 이후는요, 평균적으로 3.0에서 4.0 1년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수달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만큼 콘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인의 생명까지 잘 생각하면서
콘치를 시켰어요.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칼로리까지 계산했어요. 단시. 네. 그런 연구는요, 재미있는 게 뉴라이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고철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뉴라이트가 했는데, 그 탄시 그루머 찍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칼로리까지 계산했다라는 그러한 연구를 한 분들은 탄시의 일제 간접기의 이러한 부분을 연구한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논문에 있어요. 대단히 재밌어요. 건극절 논란, 이것은 몇 번이나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다 이스만의 말이라든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질문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 네네. 어려운 질문 해주세요. 쉬운 질문은. 네네. 자, 이 건극절에 있어서 또 최근에 제가 또 구성하고 있는 논문,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아직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요새 금방 논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대한제국하고 바르트 삼국의 비교입니다. 그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약간 더. 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죠? 네. 자, 바르트 삼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발트에 있죠. 예, 바르트에 있는데, 예, 거기, 러시아의 옆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베라루스 조금 위에요. 조그만 세 개 나라. 네, 리투아니아라든가 그런 에스토니아, 예, 그럼 바르트 삼국이라고 했어요. 자, 바르트 삼국은 대한제국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그러나 소련에 의해서 합병된 것은 1940년입니다. 네, 조금 늦게 합병되었어요. 바르트 삼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대한제국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똑같은 뜻으로 없어졌어. 그렇게 해서 소련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91년에 등재되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바르트 삼국은 그러니까 51년간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렇죠? 대한제국보다 훨씬 15년 이상 오래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르트 삼국이 이제 독립되었을 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새로운 국가인가? 혹은 몰래 바르트 삼국이 다시 주권을 회복한 것인가? 이 논쟁이었습니다. 바로 1945년 이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주권을 회복되었는가,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는가, 이 논쟁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르트 삼국에서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아니다, 똑같은 나라다, 결론이 났고,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주권의 회복이다. 새로운 나라가 아니다. 이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우리가 써먹어야 하죠. 그죠? 네. 자, 그때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어. 왜 그렇게 인정되는가? 먼저 연도 범위가 거의 똑같다.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이 연도의 범위가 북한하고 포함시키면 똑같대요.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시킨 개념이니까 사실상. 네. 그리고 그러한 타국의 지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인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많은 나라가 생각했는가? 네. 혹은 또 대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을 외치는 제외 공간이 있었는가? 바르트 3국이 있었어요. 제외 공간이 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를 잘 구축하면 대한제국이 이제 망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주권을 회복한 나라다. 이런 논리가 국제법으로도 인정되는 논리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러한 작업을 미련남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건국절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탄시 1910년 시점 그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1940년 바르트 3국이 그렇게 합병됐을 때 하고 국제적인 인식 자체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910년에는 그냥 법적으로 예를 들면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그 조약문 그게 있으면 다른 나라는 그냥 이게 침략이었네 아니었네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1910년 그 시점에는 탄시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1940년 되었을 때는 이미 국제사회는 이거는 침략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을 엄청나게 따지는 시기였다. 그런 차이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로서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그 국제법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완전한 불법이면 절대 안 된대요. 자, 우리는 우르사누기약은 불법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거 국제적으로도 울산누기약은 불법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1935년 그때는 국제연맹이 하버드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1905년에 프랑스 학자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울산누기약은 불법 중에 불법 조약이다. 이렇게 1935년에 그것을 단순히 유엔이 아니라 국제연맹 보고서에서 그것을 채택합니다. 하버드 보고서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 교수들이 지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유엔의 법적 체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산누기약은 불법이다. 이게 적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우리의 논리는 울산누기약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병합조약도 불법이다. 이 논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일 평화조약 자체는 어떨까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위임장이 있어요. 순정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 이거 도장 안 찍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순정효황후가 옥세를 주지 않겠다고 윤도경 자신의 큰아버지가 와서 내놔라라고 하니까 지마복에 숨겼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조카 탈이니까 내놔라라고 윤도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윤도경이 치마 속에 손으로 집어넣고 옥새를 가져가서 그냥 그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 위임장을 갖다가 순종이 한일 평화조약 초인식에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일본 정권하고 한국 정권 이완용이 그냥 대리로 서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친필로 남겼어요. 나는 위임장에 옥새를 찍지 않았다. 끝까지 반대했다. 이거 죽기 직전에 친필로 남긴 그러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에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누군가가 하와이 쪽으로 유출을 시켰고 가져갔고요. 하와이에 한국인의 신문에 게재가 됩니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순종의 친필이라는 거 다 이거는 증명이 된 거래요. 그것도 잘 모르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불법이면 당시 1910년이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벽하게 불법 조약이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국제법이래요. 당시도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자체가 완벽한 불법이다 라고 하여서 이제 일제의 그러한 마수에 의한 그러한 주권을 도둑 맞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 자체가 고맙게도 극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제 강점기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국적은 대한제국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조선이에요. 일본이 그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일본은 절대 아니었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선적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 일단 일본 극적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부정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일본은 계속 장난쳐요. 그렇게 해서 일제 강점기는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었냐라고 해서 친일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일본,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중국하고 싸우자. 그게 목적이거든요. 다카이치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 중국하고 싸우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정도로 맞춰야 돼요.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혐한 정서를 관리하고 재외 동포들의 언론 활동 진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과 함께 방송하는 한국인 남성.
韓国ムン・ジェイン政権は一体何をすると思いますか。これは中国共産党と組んで、韓国もそういう全体主義の方に自分たちが夢見る、描いてきた社会主義全体主義。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라는 홍영 씨입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주일 공사도 지냈던 인물인데 2003년 퇴직한 뒤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 구구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습니다. 朝鮮労働党のスパイ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プラス中国共産党のスパイだと思います。 문재인이 스파이. 그런데 이런 홍 씨에게 신고 이명박 검사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고정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북 대일 심리정보 활동에 홍 씨를 활용한다면서 한 달에 20만 엔, 200여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국정원은 일본의 혐한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의 일부였다고 밝혔지만 홍 씨의 실제 활동은 정반대였습니다. 慰安婦のことに関してはこのことはもう終わっていることだし強制連行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関係として明らかなんですね。当然そうだと私は思います。 홍 씨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 씨가 주필을 맡고 있는 일본의 통일일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과 공모한 사상 최악의 디지털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등 극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이야기 외교부 시작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재외동포대사는 2007년부터 그 이쪽에 작년까지 와. 해외 동포들의 언론 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언론에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의 주장에 함께 동조하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내는 인사와 단체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이 매체는 올해도 외교부에 5만 달러,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올해 안에 미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자, 이 홍현 씨의 라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쪽에요. 네, 일본하고의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아까 사쿠라 요시코가 더 잘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한국 사람의 극우하고 굉장한 그 연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새 그 거기 면동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혐준 시위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폐회에 있습니다. 네. 일본 안에도 반준 시위, 아까 혼형 이 폐회에 있으면서 일본 안에서 반준 시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